오늘 발표를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 제국과 도시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왜 식민지 도시를 연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식을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철도 제국주의와 관광 식민주의라는 키워드를 제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연구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내용이 2부가 되겠고, 그것을 이제 그 일본 제국의 그 대륙으로의 영역성 팽창의 맥락에서 그 일본의 철도 제국주의와 관광 식민주의가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3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부는 이제 좀 최근에 제가 쓴 논문인데, 금강산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식민지식의 좀 독특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이 일제의 식민지 관광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제 4부의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2부와 3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어쨌든 1부는 일종의 그 서론적으로 제 연구의 초창기의 어떤 맥락, 어떻게 보면 제 초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연구가 어떻게 제가 이 식민지 시기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모빌리티 사업단의 아젠다와 제일 부합하는 부분은 결국 철도 제국주의와 관광 식민주의라는 제가 만든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사례로서 금강산 얘기를 조금 다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 표지에 나온 사진은 만철에서 자랑했던 그 아시아호 열차 사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뭐 아시아 제일 빠른 열차였죠. 예.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국과 도시인데요. 이건 프린트 내용은 굉장히 제가 소략하게 해놔서 그냥 주로 PPT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90년대 후반경인데요. 식민지 시기 한국 도시를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싶었던 것은 뭐 핵심적으로 보면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양항 대립적인 구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였죠. 그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그 이쪽에 이뭐 군산이나 목포항의 이 수탈을 상징하는 이런 사진 자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일제시기 특히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의 이 소위 모던보이 모던걸들의 풍속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식민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양면성, 식민지 시기 양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 속에서 제가 어떤 개발의 산물이자 수탈의 근거지인 식민지 도시를 다룸으로써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식민지 도시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성을 뭐 식민지 조선의 축도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하여튼 경성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는 도시이니까 경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도 부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어쨌든 20세기 사회학자로서 저는 20세기라는 100년의 시기를 이미 이제 21세기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그 식민지 시기에 있어서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해방 이후와 해방 이전의 그 연속과 단절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미시적인 주체 형성의 문제, 또 하나는 거시적인 체제 전환의 문제, 뭐 이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가장 뭐 많이 쓰이는 베이스는 이제 푸코를 위시한 근대 규율 권력론과 이제 월러스틴으로 대변된 근대 세계 체제론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이런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국의 역사 연구를 조금 더 이론적인 수준으로 거시 변동론의 차원으로 좀 다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저의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도시라는 것이 연구 대상으로 갖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제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전 국토에 균질적으로 어떤 제국의 영역성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국이 식민지에 진출할 때는 언제나 간선 철도망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목형의 가지를 띠는 그런 형태죠. 그 중간 결절점이 되는 것이 이제 식민지 도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식민지 도시가 이 공시성의 차원에서는 제국의 지리적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 통시성의 차원에서는 이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시기의 변화를 연결했을 때 그 식민지 도시로 개발된 곳이 곧 제3세계 국가들의 새로운 신흥 독립국들의 근대화의 근거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맥락에서 특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지향형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더 그런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도시민이라는 도시 사회를 통해서 도시성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주체성의 문제, 근대적 주체, 그건 곧 도시적 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뭐 소극적이고 경역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환원 불가능한 어떤 다른 형태의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배려내는 어떤 문화적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식민지 도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연구 어떤 문제의 영역들이 식민지 도시라는 대상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게 외적인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보면 식민지 도시라는 것이 일종의 국제 도시로서 제국 전체에서 어떤 외적 기능을 갖는가, 거시적인 어떤 의미를 어떻게 띠고 있는가, 제국의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이제 네트워크 분석, 지역 거점 분석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시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 이제 일반적으로 식민지 도시 이중 도시, 콜로니얼 듀얼 시티라는 형태를 띠죠. 두 개의 일종 세그리게이션이 거주지의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세그리게이션이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고 특히 일본 제국주의는 좀 특징적이죠. 예를 들면 다른 서양 제국주의들이 굉장히 원격제 제국주의라서 뭐 도시 인구가 0.2%에서 많아봤자 2%, 3% 수준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경성의 경우 일본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30%를 약간 넘어선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나중에는 한 15%로 줄어든 조선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한 15%까지 줄어듭니다만 그런 정도로 일본은 그 완전 이주형 정착지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린 제국주의적인 특징을 띄었고 그런 의미에서 일제 이중 도시가 갖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혼거형 성격을 띈 부분도 많았고 그랬을 때 그 독특한 이 식민지 도시에서의 상호작용, 식민자와 비식민자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미시적인 연구. 그리고 이제 그 근대적인 어떤 도시 계획이나 건축물에서 만들어진 도시 공간이라는 물질적 장치가 오늘날은 당연시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지배 장치이기도 했죠. 이제 그런 지배 장치가 그러면 어떻게 지배자들에게 작용했고 또 비지배자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저항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식민지 도시의 일상생활, 내적 구조, 미시적 연구에서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이제 식민지 도시 경성을 주로 다뤘고 뭐 몇 가지 잡히는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것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연구고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사실 그래서 그 주로 제가 2010년대, 10년대 초반까지 다뤘던 그런 식민지 도시 연구는 도시 연구 혹은 그 도시의 내부의 이런 미시적인 문제를 더 많이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사실 거시적인 얘기는 굉장히 총론적인 얘기만 하고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특히 이제 도시 연구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개별 지역과 도시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 구체적인 연구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서요. 그 자체가 너무나 사실 이 비용이 연구하는데 힘든 부분이어서 많은 도시를 그렇게 다루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도시들 간을 연결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해소하지 못했던 이제 거시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해서 요걸 철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이제 제기한 것이 이제 제가 여기 2부에서 다루게 될 철도 제국주의 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제 철도 제국주의라고 하게 되면 우선 일반적으로 일본이 가장 모델로 삼았던 것이 영제국인데 영제국은 해양 제국주의이죠. 그래서 그 해양 패권주의인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제 거기에 맞서서 그래서 영국의 해양 패권의 제일 이제 식민지 제국 체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인도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영국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영국의 해양 제국 전략을 3C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요약을 하죠.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3C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후발 제국주의로 등장한 독일이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들이 만든 게 이제 3B 정책이라고 하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 모델이 더 철도 제국주의에 가까운데요. 그러나 이제 영국도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구상했을 19세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도였고 그 인도를 경략할 때 그 가장 골간이 된 것은 철도 제국주의이죠. 그래서 사실 이 레일웨이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영국사 연구자들이 제일 먼저 고안을 한 얘기고요. 여기 연구에도 나옵니다만 이 데이비드 윌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영국에서 나온 철도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이게 영국의 제국주의가 토착 지역민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도라는 것이 문명의 혜택을 예를 들면 인도의 내륙 지방의 토 세력들에게 우리가 철도를 깔아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협조해라 이런 형태로 해서 콜래보레이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철도가 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식민지 지역 개발의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철도가 매개고로서 작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영국에서 나온 레일웨이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영국식 철도 제국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영국과 되게 비슷한 측면에서 해양 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띠죠. 분명히 일본도 영국과 같은 섬나라니까. 그러나 일본은 영국처럼 원격지 제국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근린 제국주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근해만 건너오면 그 다음에 식민지를 경략하는 방식은 철도 제국주의였고요. 특히 영국식의 간접 통치, 원격지 통치가 아니라 일본은 직접 통치, 완전 식민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들의 영토화하는 식의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 철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영국에서의 레일웨이 임페리얼리즘 개념은 주로 그 지역민들과의 이 협력 관계 구축과 관련된 지역 개발과 관련된 얘기인데 비해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초창기에 이 일본이 철도를 깔 때 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만주 철도 운영권을 러시아로부터 할량받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륙 경략에 이제 골간이 돼서 첫 단초가 되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결국 만주 사변 위에 만주국이 건설되고 중일 전쟁까지 가는 이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 자체는 그런 어떤 로컬 토호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국제 정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통해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과 밑으로는 이제 대륜 리순까지 가는 이 철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그걸 좌절시키고 거꾸로 이제 자기들이 북쪽으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영국의 제국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철도가 초창기에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일단 크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린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이후에 이 철도가 작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착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레일웨이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쓰되 이걸 가지고 일본형 제국주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또 나오네요. 제가 하여튼 그 도시 연구할 때 제일 뭐 핵심적인 건 좀 그런 비교 도시사적인 맥락에서 보겠다라는 거였고, 뭐 그런 여기 보시면 이제 튀니지 북아프리카의 식민지, 이 프랑스 식민지인데 튀니지 수도에 있는 튀니스의 경우에 보시면 이 그림에서 아주 단적으로 보이듯이 이제 이 토착민들이 굉장히 미로와 같은 부정형한 시가지 주거지하고 식민자들이 만든 계획적인 주거지가 아주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식민지 도시 일반적인 특징인데 일본이 만든 식민지 도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성이 남촌과 북촌을 청계천을 경계로 나누어졌지만 굉장히 홍거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런 좀 비교사적인 특징을 드러내 보고 싶었고요.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본이 후발 제국주의로서 영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고 군국주의 노선을 강하게 띄었다는 점, 그다음에 근린 제국주의로서 팽창을 원격지까지 하지는 못했고 철도 제국주의 노선을 통해서 완전 영토화 전략을 썼다는 점, 그리고 이제 유일한 황인종 제국주의 혹은 아시아주의를 제국주의 이념으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게 초기에 타라 입구 전략과 나중에
이게 이제 귀축영미 이런 구호하고 사이에서 이제 자기 분열적인 정체성, 이데올로기 동요가 나타나죠. 뭐 이런 것들도 이 동아시아 하위 제국으로서 일본이 갖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의 식민지 도시가 건설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일본이 그 제국이 그 초창기 국민국가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지고 근대적인 천황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국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그 뭐 핵심적인 두 가지 상징이 사실 천황제하고 철도라고 하죠. 메이지기 일본의 근대 국가의 두 가지 상징물이 이제 천황제하고 철도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분권화되어 있던 다이묘들의 권력을 하나의 그 중앙 집권지 국가 체제 속으로 통합시켜서 이 막번제 하에서 시민들을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하나의 주체로 통일시켜내는 데 있어서 천황제라는 어떤 표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이와 같이 분권화돼서 흩어져 있던 지방들을 하나의 국가 영토로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철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고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홋카이도, 과거 애조지였던 홋카이도가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도 철도와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본이 타이완, 한국 그리고 이제 만주로 뻗어나가는 제국주의 해외 영토 팽창에 있어서도 철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내지 외지라는 개념을 쓰죠. 식민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일본의 특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영토라는 겁니다. 내지 외지의 차이는 있지만, 예,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식민지에 대한 어떤 표상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이제 이 해양 제국주의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지만, 그건 뭐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야말로 이건 점령기에 불과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 제국이 제국으로서 안정된 어떤 통치를 했던 데 있어서는 결국 철도 제국주의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이건 타이완도 그렇고 조선에서도 그렇고 만주에서도 그렇고 주요 거점 도시들이 대부분 다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일본의 근대를 이제 이 서양화, 일본화, 제국화 이렇게 이제 좀 3차원적으로 나눠서 분석해 본 것인데요. 이게 도시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메이지기 이후에 단절, 근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표층적인 근대고, 그 심층적인 장기 지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도시 문화나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두 가지의 어떤 근대적인 인권 개념과 이 전통적인 국권 개념의 어떤 사이를 모순과 갈등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제국의 팽창 이데올로기, 일종의 사회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였다. 뭐 이런 것이 제가 일본의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일본 제국주의 3차원적 특징이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재패니즘 모더니티에 들어있는 세 가지 특징을 3차원적 시간성으로 나눠서 보면, 이 표층에서의 단기 지속적인 변화로서의 서양화, 서양의 모방 전략과 심층에서의 장기 지속적인 변화로서의 일본 전통의 근대적인 변형과,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매개하는 국면적인 변화, 중기 지속적인 변화로서 제국의 팽창 이데올로기, 세 가지가 결합해서 작동했던 것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어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화 전략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일본의 그 도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이 주오카마치라는 전통적인 도시 모델이 있는데, 일종의 일본 근세의 계획 도시 모델이죠. 이 주오카마치 모델이 근대화 과정에서 무화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도시 행정이나 도시 생활, 도시 문명화까지 투여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최대한 근대 주오카마치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나 사회 통제 기제냐,
사회적인 자원의 분배 기제 이런 걸 최대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적인 형태로 번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그 심지어 그것은 가장 근대적인 완전 신도시처럼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외형상 보이는 홋카이도의 삿포로 같은 도시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근대적인 격자형 도로망을 띠고 있지만 내부의 공간 구성 자체는 보면 조카마치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이묘와 사무라이들 중심의 정치 공간하고 그다음에 촌인지라고 불리는 상업 공간하고 주변에 이제 그 지샤지라고 불리는 그 사원이나 신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녹지 공간, 이것이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일종의 이 조닝인데요. 이 지역 용도구역제 같은 게 전통적으로 존재했는데 그게 일본 근대 도시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삿포로에도 보면 그런 식의 분포가 있고요. 삿포로하고 나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식민지 이제 초창기 일본에 이제 두 가지 결국 내지화된 식민지들이죠.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가. 그런데 오키나와의 나하는 삿포로와는 전혀 상반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전혀 이런 도시 계획이 안 돼 있고 미로와 같은 얼기설기된 무계획적인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다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걸 일본이 자신들의 국내의 근대 도시화 전략에서도 이 에도 시대의 전통을 변용해서 사용했고 식민지에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진 그 원형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했던 거는 구체적으로는 그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에 그 뭐 경복궁을 철거하고 남산에 조선신궁 짓고 이런 것들을 풍수단맥설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일 90년대 초반만 해도 95년도에 우리 김영삼 정권 때 조선총독부 철거하면서 그 풍수단맥설이 대중적으로 확 확산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일종의 통념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북한산에 쇠말뚝 받고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 당시 제 첫 번째 과제는 그거는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런 악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통적인 조선의 공간관을 가지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 근대적인 논리였고 경복궁을 활용한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이 근대 도시 지을 때 보면 다이묘들의 공간을 근대적인 행정 공간으로 바꾸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다.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왕실의 공간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근대적인 행정 시설로 바꾸거나 공원으로 바꾸거나 하는 거는 일본 본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런 조금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통치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그 일본 도시와의 비교사적인 맥락을 봐야 이 식민지 도시의 건설 전략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근대화 원형이 식민지에 이식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그 서울을 볼 때 이제 그러면 타이완의 타이베이하고 만주국의 신경하고 이제 이게 일본이 만든 3대 식민지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성하고 뭐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상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가설적으로 단적으로 그 식민지 도시 이 세 군데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제 해군이 주도했던 대만 총독부, 그리고 육군이 주도했던 조선 총독부, 그다음에 만철과 관동군이 주도했던 만주국의 이 어떤 지배 구조의 차이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식민 도시화 전략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지역민들과의 영향도 있죠. 특히 조선은 이 세 군데 식민 중에 유일하게 아주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이 아주 확고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본식의 직접 통치 전략에 대한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가능하면은 이 합병을 하지 말고 대한제국을 오랫동안 놔두면서 후견하는 형태로 해서 간접 지배 전략을 하려다가 결국은 테라우치 마사다케한테 못 이기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이제 초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직접 통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일본인이 직접 나서서 통치하게 되면 조선인들의 저항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식민지 통치 비용에서 보면 일본이 그 군대와 경찰에 투입한 비용이 그 절반 정도 되거든요. 조선 시대에 식민지 조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주 많은 비용을 거기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경성을 만드는 데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타이베이나 경성과 신경 이 세 도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경은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냥 만철 남만주 철도의 중간 부분에 있는 철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도시거든요.
거기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제국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투입 대비 효과가 아주 컸죠. 지금도 가보면 그 신경은 그 일제시대에 만든 그 건물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가장 넓었다고 하는 그 인공호수 녹지 공간도 만들었고요. 뭐 그런 것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뭐 그랬던 데 비하면, 그리고 타이완은 또 성격이 좀 다르고요. 타이페이는 청나라 말기 19세기 초반에야 청나라가 자기 영토로 생각하고 그 거점지로 타이페이라는 성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일본이 했기 때문에 그 청나라 본토 세력들은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갔고, 거의 사실 이 여러 가지 다민족 사회로서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은 있었지만 저항이 이렇게 우리처럼 민족적으로 결집되지는 못했던 부분. 그래서 초창기 저항을 끊고 나서는 타이완은 굉장히 일본식의 그 통치를 하기가 편했고, 그래서 다이쇼기 이후에 일본은 타이완은 문민 총독들이 다 부임했지 않습니까? 군부 통치를 하지 않았죠. 반면에 조선은 35년간 10명의 조선 총독들이 다 군인이었죠. 그나마 제일 온건했던 게 단 한 명의 해군 제도, 3.1 운동에 부임했던 사이토 마코토만 좀 온건한 통치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육군 총독이 부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조선의 아주 강력한 그 저항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존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탈식민 이후에 어떤 일제 시기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개설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공간 배치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이런 것이죠. 타이베이를 1895년에 식민화했던 타이완의 각 지방 도시의 관공서 건물들은 이와 같이 그냥 파사드만 보면, 외형만 보면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물에 흡사한 형태로 다 지어졌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나중에 30년대에 지어진 이제 이 만주국의 도시들에 보면 대부분의 이런 건물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제관 양식이라고도 하고 아시아형 건축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메이지기의 일본의 전략이 서양의 모방이라는 전략을 썼고 타라입구 전략을 썼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제 저런 식의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을 모방한 거였다면, 이제 30년대 가면 이게 이제 아시아 제국의 독자적인 이념을 형상화하잖아요. 오족교파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형상화한 것이 이런 이제 기와지붕을 얹은 일본식의 독특한 독창적인 제국주의 건축물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뭐 그게 이 차이가 있고요. 조선 총독부, 우리 식민지 조선은 그 중간인데, 그러니까 1895년에 병합한 타이완하고 1930년대 만주국 사이에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1915년부터 짓기 시작하고 1926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처음 짓기 시작할 때는 이 그 테라우치 마사다케의 그 군부 통치 세력들이 원하는 그런 고전주의 양식에 따라서 설계되고, 그 장식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는데, 20세기 초반에 이게 완공될 시점에 오게 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저렇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건물을 왜 짓냐. 이때 되면 이미 20년 되면 일본도 다 모더니즘 기능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그 변화이고, 이게 이제 30년대 군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런 방식의 건축 양식으로 또 바뀐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사회 분위기, 통치 전략 뭐 이런 것과 연결성 속에서 이런 도시 건축이나 도시 설계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예, 뭐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당시 그 식민지 시기 경성으로 논문을 쓰고 책을 냈지만, 그래서 경성 하나의 도시를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안에서 이게 책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뽑아냈던 굉장히 중요한 가설적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식민지 시기를 이렇게 10년대 무단 통치기, 20년대 문화 정치기, 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기 이렇게 나누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된 정치사적인 구분이거든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단일 차원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게 국사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시기 구분이 쓰이고 있는데, 결코 식민지 시기 사회 변동을 이렇게 단일 차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 도시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경성의 도시사에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 어디지 하면 20년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1925년에
일종의 말하자면 500년 왕조 수도, 성리학적 이 상징 왕조 수도가 일본의 식민지 랜드마크 건축물로 형상화된 식민지 수도로 완성이 되는 게 일단락 되는 게 언제냐? 25년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런 저기 건축이나 공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사회 분위기나 도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읽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나누면 또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1910년 국권 강탈에 의해서 식민화가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서울의 역사 혹은 한국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을사조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식민화가 끝나는 겁니다. 이때 1904년에 한일 의정소 조약을 맺으면서 용산에 100만 평을 할량받아가지고 일본군 24단이 주둔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죠. 그게 또 식민지 도시 경성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1904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고요. 뭐 하여튼 그런 큰 틀에서의 흐름을 놓고 제가 이 식민지 시기를 전기, 후기, 그리고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시기적인 구분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토드 헨리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토드 헨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일본의 동화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동화 정책을 식민지 공공공간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가지고 다룹니다. 하나는 정신적 동화, 물질적 동화, 공중적 동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신도 신앙의 문제고요. 신도 신앙이 어떻게 조선인들에게 보급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이제 박람회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위생 캠페인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친구도 이런 비슷한 시기 구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다루고 했던 얘기고 좀 길어져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별로 보면 이런 초창기의 러일 전쟁 이후에 식민지 도시 형성, 그다음에 20년대 식민지 경성의 경관 완성, 30년대 소비 도시화,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 이후의 군국주의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시적 차원을 조선 전체 사회적 차원, 제국 일본의 차원, 그리고 세계사적 차원의 어떤 변동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포커스가 서울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걸 좀 외연을 확장해 보자고 한 것이 이제 제가 2부 이후에 다루게 될 철도 제국주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뭐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철도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광이라는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선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철도가 19세기에 처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군사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철도가 놓이고 나서야 사실 영토 국가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단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군사적인 중요성은 훨씬 떨어지고, 사회문화적인, 물론 뭐 경제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다 균질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식민지 대만과 조선과 만주의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의미를 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등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볼까? 또 시기적으로도 그 차이가 많이 드러난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식민지 조선의 철도는 1920년대 초반까지는 만철에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이 위탁 경영을 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직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철도 자체가 만철이, 이게 철도가 그게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철도라는 것이 애초부터 일본은 대륙 진출의 수단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도 그건 일본의 정책가들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위상을 어떻게 볼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주도하는 조선의 육군이나 그 일본의 관동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선이라는 것은 돌파해서 만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지점인 것이죠. 교두보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철도 운영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철도 운영을 만철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했던 문제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총독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부터 20대 중반부터
조선총독부가 이걸 직영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철도가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직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철도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조선 같은 경우 이 조선에 대한 관광 수입을 노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만철이 경영할 땐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차이들, 뭐 이런 게 이 철도의 지역에 따라서의 차이, 또 시기에 따라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철도 운영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철도가 어떻게 그러면 일본의 영역성 팽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만주, 이것도 이제 그래서 관광과 관련돼서 제가 한 얘기인데, 남만주 철도가 이제 1905년 러일 전쟁을 승리하면서 일본이 대련에서부터 심양, 그다음에 장춘, 그리고 하얼빈까지 이어지는 남만주 철도 노선을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이게 경영될 당시하고 나중에 만주국이 수립되었을 때하고 이 철도가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주로 이제 철도청이 그 지역에 대한 관광이나 이런 것들 담당을 하는데, 그 지역을 이 일본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만주의 각 지역과 도시가 일본 제국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4페이지의 하단부에 나누된 프린트의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 일본 이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보섭과 실질적 보섭이라는 이제 마르크스의 말을 제가 개념을 빌어서 썼는데요. 철도가 놓여서 그 철도 운영권을 갖게 되면 그건 곧 정시에 이 군대가 그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시적인 어쨌든 치안 병력이 거기에 주둔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영토성이 확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한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영토를 공간적으로 포섭을 하려면 이게 안정된 일본 국민들이 거기를 다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그리고 모든 일본 국민들이 여기는 이런 땅이지 하고 일본 영토라는 생각에 어떤 인식을 갖게 될 때 이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본 영토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철도 제국주의와 관광식민주의라는 두 개의 개념을 대응시켜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형식적 보섭과 실질적 보섭이라는 용어로 집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다 말씀드린 그 식민지 조선의 이제 철도 계획은, 그래서 이게 그 20년대 중반에 그 조선 총독부가 직영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이제 조선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선 철도는 대한제국 때 이제 경인철도가 놓여지고 경부선 철도의 계획까지는 나왔으나 고종이 그걸 건설할 여유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권을 강탈을 당하고 결국 경부선과 경의선, 그러니까 조선을 부산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그래서 만주로 연결되는 이 철도가 완공된 것은 러일 전쟁 때 이제 속성으로 해서 1905년 6년 때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행한 것이 호남선하고 경원선, 원주까지 이제 원산까지 빨리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경선까지 이어지는 것은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곳까지가 대체로 한 1910년대, 14년, 15년경 되면 이 한반도 종관철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구간을 공유하면서 나머지가 X자 구간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형태의 한반도를 종관하는 철도 노선이 대체로 10년대 중반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거의 철도가 더 건설이 되지 않다가 이제 1920년대 중반 조선 총독부가 이걸 직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철도를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조선철도 20년 계획도인데요. 20대 중반에 조선 총독부 철도청에서 이제 만든, 철도국에서 만든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이 빨간색이 이제 신설하겠다는 노선인데, 그리고 이제 이 갈색은 그 지방 사철 라인을 국철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 매입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의 이제 확장도 이루어지는데, 이 매입되는 건 대부분 협계 열차예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 노선은 사실은 계획만 해놓고 거의 건설은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만 이루어졌죠. 이 사철 라인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벌써 한 없어진 지 10여 년 됐는데 수인선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이 당시 만든 사철 라인인데 이게 협궤 열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도의 이제 궤폭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적으로 표준궤, 협궤, 광궤가 있는데 조선은 표준궤를 썼습니다. 근데 일본 본토는 협궤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이 메이지 초창기에 이제 무조건 철도를 처음 깔아야 된다 해서 이와쿠라 사실단에 와가지고 북 영토를 확장하려면 철도를 깔아야 돼서 철도를 깔았는데 그 당시에 철로를 만들 능력이 안 돼서 미국에 수입해왔거든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좁게 궤를 짧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럼 왜 협궤를 안 하고 표준궤를 했느냐? 중국이 표준궤를 썼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처음부터 중국하고 연결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표준궤를 썼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광궤를 썼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광궤를 썼거든요. 이 친구들은 뭐 워낙 짜르가 이거 시작한 사업인데 뭐 엄청나게 돈을 썼죠. 예. 돈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광궤가 있어서 그걸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조선 표준궤가 들어갔는데요. 요 사철 라인들은 이 협궤였거든요. 그래서 요건 못 바꾸고 이제 협궤를 사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만주의 철도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1900 아까 이제 5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받으면서 여기 여순항이 있고 여기 대련이 있는데 이 따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봉천이 이제 심양이죠. 청나라의 발흥지이자 뭐 만주족들의 가장 중심되는 역사 도시입니다. 심양을 이제 일본이 이제 봉천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봉천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장춘, 나중에 이제 만주국이 수호리 때문에 이게 이제 신경이 만들어지는 도시고 그리고 이제 하얼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그 러시아가 만든 동청철도에서 사실 러시아가 만든 철도죠. 동청철도에서 이제 하얼빈에서부터 꺾어져 내려와서 이제 리순 부동항까지 내려오는 이 철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빼앗은 이후로 그래서 이 철도 라인이 24년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37년 이 오른쪽 그림이 37년도인데 보면 이제 만주국이 32년도 만주사변 31년 만주국 32년 건설 이후에 말하자면 만주국의 영토에 맞춰서 이제 가지치기로 상당히 이 철도가 라인이 건설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일본의 그 철도 건설과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 2부에서 다룬 얘기들은 그런 선행 연구들을 쭉 종합해서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 일본 철도가 나중에 이제 20년대, 30년대 이후에 관광 식민주의 전략 속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을까라는 데 주목을 해서 봤을 때 제일 그러면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료가 그러니까 이 여행과 비용 계산이라는 책입니다. 여정과 비용 계산이라는 일본 지금도 있는 JTB죠. 일본 투어리스트 뷰로 여기서 일본 여행협회에서 매년 만들어낸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 그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드러나는데 뭐 대체로 보면 이게 한 130건 매년 건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각 지역별로 해서 뭐 동경에는 뭐 동경 지역 한 10건에서 15건, 뭐 오사카 지역 한 서너 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홋카이도 한 2건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조선은 한 건 뭐 이런 식이에요. 만주는 한 서너 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전체 제국의 영토를 한 120건에서 130건 정도로 해서 매년 일본인들이 이걸 보고 이걸 참고해서 관광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각 구간별 철도 시간표, 비용, 추천할 수 있는 각 지역 도시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소개, 여관이나 뭐 맛집 소개 이런 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게 돼 있어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으로 어디를 여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물론 대다수는 다 내지 관광입니다. 즉 일본 본토가 거의 100번 정도 되고 식민지는 한 2, 30건밖에 안 돼요. 식민지는 되게 소략하고
일본 본토가 훨씬 더 상세하죠. 그렇습니다만 이게 연도별로 이 내용 이게 매년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면은 아 일본이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혹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에게 표준적으로 권장하는 일본의 새로 편입된 해외 식민지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통치 표상 이게 뭘까 이런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다이쇼기 이후에 일본에서 나온 여행 관광 관련 자료들을 보면 종합해 보면 대체로 대만은 아열대 기후로 굉장히 이국적인 관광지로 표상이 되고 있고 또 만주는 이 섬나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주 광활한 대륙의 풍경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구조티심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로 표상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에 비해 보면 조선은 별로 특이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세련된 잘된 뭐 이렇게 도시 계획이 돼 있거나 뭐 아주 안락한 호텔 설비나 뭐 교통 인프라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치안도 그렇게 안정돼 있지 못한 데다가 말도 안 통하지 뭐 근데 딱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 목조 건축 이런 거 있지만 일본은 그런 건축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후도 비슷하고 풍습도 비슷한데 일본보다 좀 못한 버전이다. 이런 식의 관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초창기에 나온 이런 안내서들을 보면 거의 다 조선은 그냥 통과지예요. 만주로 가기 위해. 조선만 보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일단 하루 자면서 잠깐 서울을 보고 바로 만주로 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오든지 대련에서 배를 타고 오든지 이런 방식을 쓰는 이런 게 가장 표준적인 보통 한 15일, 2주 정도로 해서 만주 구경을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루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이렇게 오지까지 들어가 보고 다른 지방 도시를 들어가 보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주 뭐 특이한 관심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면 20년대 중반 이후에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시경한 이후에는 조선을 좀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세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조선 총독부하고 일본 제국 전체하고가 조금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요. 어쨌건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일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 서울, 경성, 그다음에 이제 안동, 신의주에도 머물지 않죠. 신의주 바로 건너가면 지금의 단동, 예, 거기에서 이제 기착한 다음에 심양, 봉천으로 가서 신경, 하얼빈까지 봤다가 다시 대련으로 내려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 혹은 그 역순으로 가는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루트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내선만 주유권 모델 여행 코스입니다. 내지와 조선과 만주를 돌아보는 모델 코스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요 30년대 후반 되면 이쪽 일본의 루트가 하나 더 생겨. 이게 이제 이 황해 쪽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는 루트가 있고, 조선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일본해를 지금 우리의 동해를 관통하는 루트가 이제 30년대 후반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조선의 한경도 쪽 도시들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로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흥남, 일본 질소 비료 공장이 세워졌던 흥남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그건 사실 조선 왕조의 어떤 발흥지라고 할 수 있는 함흥 바로 아래 항구 도시거든요. 구도시 옆에 새로 만든 신도시로 이제 그런 공업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나남이라는 도시는 군사 도시로서 러일 전쟁 때 만들어졌던 도시고, 일본군 2개의 육군 사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는데 20사단은 용산에 진주하고 19사단이 나남에 진주하거든요. 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함경도에 항구 도시 3개가 있는데, 나남 지금의 이제 낮은 선봉지구에 해당하는 도시가 나담입니다. 나남하고 청진하고 흥남이 다 만들어진 맥락이 굉장히 달라요.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일본 루트를 만들 때도 그럼 일본에서는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뭐 츠루오카에서 할 것인지 니가타에서 할 것인지 이것들 간에도 지방 도시들 간에 일본은
소위 그 오모텐이온하고 우라니온하고 지역 간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태평양이 중심이 발전이 되었고 이쪽은 되게 낙후된 지역이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사활을 걸었어요. 사실 일본 루트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어디를 기착지물 할 건가 막 서로 일본 도시들 간도 갈등이 있었고 저쪽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만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만주의 그 원료를 조선에서 1차 가공해서 어떻게 일본으로 가져올 건가 했을 때 최단 거리로 가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잖아요. 그래서 정진이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나남이나 흥남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입할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을 개척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맥락들이 보면 식민지 도시가 제국의 네트워크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양상을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북한의 함경도에 있는 인접한 항구 도시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여기 이게 아까 그 만철 본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봉선이 있고, 이 안동에서 봉천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에서 평양, 서울로 가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 라인이 있고, 뭐 이렇게 20년대 라인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걸 핵심은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렇게 이 부산에서 이렇게 경유해서 올라가면 안동에서 봉천으로 가서 이 라인을 타게 되고, 이게 제일 만철의 본선인데, 이제 배를 활용하게 되면 다렌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고요.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전에는 나오는 게 이쪽으로 돌아와서 나왔는데, 이 일본의 루트가 뚫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얼빈에서 이 목단강을 따라서 연길 청진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황해로 다렌으로 들어가서 청진으로 나오는 이 루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그러면서 선택지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30년대 후반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각 도시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제 3부에서 주로 이제 다룬 그 여정과 비용 계산과를 비롯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여러 관광 잡지에 나온 그 만주의 도시에 대한 소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주 관광에서 주로 어떤 지점을 강조했는가, 도시의 어떤 면모를 주로 보게끔 국민들에게 유도했는가, 뭐 이런 거를 요약해 본 것이 이제 3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은 보면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깃발 들고 단체 관광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이때부터 그랬거든요. 지역민들을 이렇게 단체로 동장 같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항상 단체로 모집해가지고 갯돈 부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체로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어떻게 인솔하고 가이드들이 이 지역에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이제 설명들이 매년 나오는데, 흥미로운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이 소위 만주의 주요 도시들, 뭐 지금도 만주 여행을 할 때 제일 이 메인 루트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남만주 철도 노선입니다. 다렌에서 시작해서 심양, 장춘, 하얼빈까지 가는. 뭐 거기서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라인이고요. 그래서 그 라인에 가장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 라인을 활용했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일정이 더 있으면 뭐 푸순 탄광을 간다랄지, 또는 어딥니까, 제철소, 안산 제철소, 그 제철소도 그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 안산 제철소, 그 바로 그 심양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자동차로 1시간 뒤 안 걸리는 거리니까요. 바로 아래에 있고, 그 근처에 또 탄강자 온천이라고, 일본이 또 온천을 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온천 개발은 거의 일제시대 때 이제 관광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그 만주에서도 이게 관광지 개발이 되면서 항상 그 주변에 온천 개발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탄강자 온천이라고 지금도 그 굉장히 지유 효능이 뛰어난 온천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그 안산 제철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거기를 하루 들렀다 가거나 뭐 이런 형태의 루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일 초창기부터 이제 중요했던 것은, 예를 들면 다렌인데, 다렌은 뭐 이게 관문 도시니까요. 그런데 다렌이 만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기념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그
리순항의 그 러일 전쟁 때 가장 격전지였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격전지가 있지만 그 러시아 그 육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말하자면 이건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천의 고지에다가 완전한 그 방어망을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진짜 결사대를 끌고 뭐 계속 쳐올라와가지고 결국은 그 고지를 함락시켰던 그 백옥산 고지 전투인가요? 예, 여순 백옥산 표충탑,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나오는 사진인데 예, 그런 이제 그 여기 그림입니다. 이 203 고지 전투인데요. 이게 그 당시 30년대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강조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일본의 얼마나 일본의 이 선열들이 피땀 흘려서 이 만주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었는가를 이제 국민 교육을 시키는 현장으로 이 관광지 코스를 짰다라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내가 안 가볼 수가 없는 데가 이 대광장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번호를 붙여놨지만 자세히 설명은 한번 본문에 돼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 관동군과 만철의 핵심적인 관공서 건물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고, 여기 야마토 호텔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거기 항상 거기 가서 자고, 일본 귀빈들 중에 여기 안 가본 사람이 없죠. 지금도 야마토 호텔에 가면은 나츠메 소세키를 비롯해서 일본의 주요 인물, 여기 잤던 사람들 명단이 사진이 쫙 붙어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공간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천 심양인데, 이 도시는 가보면 크게 세 시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청나라 때 이 수도 만주족의 오래된 고도로서의 성곽 도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님의 그 궁궐하고 영지 이런 공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일본이 만든 신시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형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들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일본인들의 공간을 중심으로 본다. 지금은 우리가 심양을 간다 그러면 청나라 수도 심양을 보잖아요. 예. 근데 일본인들 관광지에서는 그런 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런 차이들을 이제 이 당시에 볼 수가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조선도 부여나 경주나 이런 도시들이 이때 이제 관광 도시로 다 개발이 되고 가이드북이 나오고 하는데, 이때도 일본과 연관되는 부분들만 봅니다. 서울에 대한 관광 가이드북도 보면 그 일본과 연관된 부분,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어디 주둔했다, 어디서 싸웠다, 이런 걸 중심으로 특히 평양 굉장히 중요한 일본에서 도시로 뽑는데, 그 러일 전쟁 때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때 싸웠고요. 임진왜란 때도 거기에 중요한 일본이 주둔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평양에 대한 가이드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조선인들에게 평양이 무엇이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얘들한테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도, 그러니까 과거 만주족의 역사는 거의 부수적인 걸로 깔리고, 일본이 만주 제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졌다라는 스토리를 그런 내러티브를 만드는 현장 답사 중심으로 이 가이드북이 짜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더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춘, 이제 신경인데요. 일본식으로 하면 신교가 되겠죠. 이 신경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철도 부속지의 아주 좁은 면적의 일본인 거주지와 이 군대가 주둔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신도시로 이제 1932년 만주국이 건설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곳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그 만주국의 어떤 신화를 일본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데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얼빈. 하얼빈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하얼빈은 뭐 아까 대련도 그렇지만 대련도 기본 틀은 그 러시아가 만든 거였거든요. 만들었다 뺏긴 건데 하얼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인들이 만든 도시고 지금도 그 러시아 정교회 유적지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성당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건 접경지대고 국제도시고 굉장히 이그조틱한 그 러시아 여성들을 볼 수 있는 곳. 뭐 이런 분위기로 바로 이 송화강 옆에 있는데요. 이 하얼빈을 관광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하얼빈이 정점을 찍어야 이 사람들이 만주를 완전 일주를 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변경도시 하얼빈을 어떤 관광지 꼭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는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우라니온에서 청진으로 가는 이제 백길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소위 북선 루트라고 당시에 불렸는데요. 그 일본 제국의 그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일본해 내해화 전략이었죠. 일본해를 호수로 품는 제국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이었고, 그건 일종의 이게 구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실현했다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가능한 얘기였고,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라니온 사람들의 미개발된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일본 군부가 만주 중심 전략을 쓰면서 좀 그런 걸 강조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구호로서는 되게 많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만주의 간선 철도망이 이때 다 만주국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뭐 이런 지도는 이런 조선 한반도에 대한 지도는 조선 총독부에서 많이 만들어냈어요. 조선에도 볼 게 많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다룬 이게 본토에서 일본 본토의 여행협회에서 나온 이 여정과 비용 계산이라는 책에는 조선 지방 도시들은 거의 안 다뤄집니다. 그냥 경부선과 경의선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도시들만 다뤄지죠. 부산, 대구, 뭐 서울, 평양 뭐 이런 도시들이 다뤄지지 부여나 경주나 이런 건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좀 여기 많이 구경해라라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 20년대 후반에 조선 총독부가 썼던 전략이고요. 뭐 이런 지도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생산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관광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엽서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반적으로 그 관광지인 두 가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엽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연경관, 그 다음에 하나는 역사경관, 그 다음에 굉장히 근대적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적인 문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보통 관광지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엽서가 다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서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전통 경관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본이 새로 만든 것, 뭐 이런 전통과 문명의 아주 극명한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평양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평양의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산 부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금강산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금강산 위치가 아시다시피 너무 외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서울에서 잠깐 오는 김에 하루만 잠깐 보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정과 비용 계산에 일본 내지인들을 위한 해외 관광지 서적인 여기에 금강산 관광 루트는 따로 나옵니다. 예. 조선만 한번 보고 있는 것도 있고 금강산을 한번 보고 오는 루트가 따로 나와요. 그 정도로 여기가 말하자면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였다라는 거예요. 금강산 절경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도 아주 높이 평가받는 관광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펴낸 책에 보면 뭐 이런 조선이 가진 세계적인 지보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금강산이 재미있는 게 조선 시대 뭐 그 이전부터 삼국 시대부터 이 화랑도도 금강산 가서 도 닦고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풍류 뭐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가고 한국의 유명한 고승들도 금강산에 아마 안 들어가는 사람 다 없죠. 예. 다 거기 가서 뭐 득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중국 사람들 이미 뭐 송나라 이때부터 다 금강산 알았으니까요. 조선이 가진 정말 절경이다 이런 그런 국제적인 수준의 자연 경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금강산을
4개로 나눕니다. 지금 금강산 구역을.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가는 게 해금강이고 지금 육로길이 없으니까 바다로 가면 바다 이제 그 해금강이 있고 근데 그 해금강 사실 본격적인 금강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금강산의 본령은 이제 내금강과 외금강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내금강은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통시대는 거의 사람들이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워낙 험준해서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가면 이제 이 단발령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발령 고개에서 딱 단발령 고개에 들어서면 엄청나게 이제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딱 들어서면 완전 별천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눈아래. 그게 이제 금강산의 산역이 쫙 보이죠. 이제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내금강 입구에 도착을 하는데 장안사 앞인데 거기서 그 비로봉까지 가는 길이 가장 훌륭한데 그까지 꼭대기까지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하는 사람들 보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거의 다 자기 발로 흙 밟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마 타고 오잖아요. 예, 머슴들이 주곤하죠. 예. 북한강 백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금강산 입구까지 가고요. 거기서부터는 가마 타고 갔습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양반들이 가는 루트였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선비들이 이제 일종의 고행길 삼아서 갈 때, 혹은 스님들이 도딱 걸어갈 때 이제 숨어 있는 산길로 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금강산 보면은 그 산,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혹은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여관이나 숙소 이런 게 거의 없을 때 스님들이, 금강산에 있는 스님들이 거의 다 가이드 역할도 하고 여관 역할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근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금강산 철도가, 이제 금강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게 1929년에 이제 원래는 1925년에 조선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정 20주년 기념으로, 맞죠. 25주년 기념으로 25년에 큰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관동 대지진이 23년 일어나는 바람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게 밀려가지고 1929년에 조선 대박람회를 합니다. 그게 조선에 있던 가장 일제시대 큰 박람회인데 경복궁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내지에서 관광객들을 엄청나게 유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금강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년대 중반부터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합니다. 철도, 금강산 전기 철도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 터널을 뚫을 능력은 안 되고 그 단발령 고개를 넘어가는 게 다른 동력으로 하는 게 이제 전기 철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철도가 부설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금강산 관광 루트가 열리고 그 전에는 금강산 관광을 어디로 했냐 배를 가지고 했어요. 원산항으로 배 타고 가서 원산에서 아까 이제 그 동해안 쪽에 쭉 여러분 빨간 철도 놓는 라인이 있었죠. 그게 완성은 안 됐는데 그 원산에서 지금의 그 장전항 부분까지 그까지 완성을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배 타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철도 라인이 만들어서 그 철도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금강산 관광을 위한 루트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금강산에 가는 제일 조선에 오는 사람들은 다 경성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경성에서 금강산을 가는 직행 루트를 뚫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 전기철도가 1930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여정과 비용 계산에 나온 금강산 안내도를 1931년도, 1934년도, 1939년도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한눈에 차이가 탁탁 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건데, 이제 금강산이 제일 이제 주봉이 비로봉이거든요. 이 비로봉. 이게 31년도에 보면 이 비로봉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철원에서 금강산 철도를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장안사, 금강산 입구 장안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요렇게 구경하고 외금강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렇게 해서 원산으로 돌아가는, 혹은 경원선으로 서울로 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루트였고, 이 비로봉을 보려면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다시 된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이 산을 뚫고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34년도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비로봉에서 이 구매산장, 이 구매라는 사람이 이 금강산 관광철도 놓은 사장입니다. 예, 사장이 되는데 이 구매산장이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산을 뚫고 내려가는 길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걸 관통해서 내금강에서 외금강을 이렇게 이 바깥으로 우회하지 않고 산길을 관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 루트가 달라집니다. 이제 39년도 되면은 이게 좀 더 복잡해져요. 예. 뭐 아무튼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변화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일정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38페이지에 나오는 일정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 지도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설명을 보면 31년도, 34년도, 39년도에 31년도는 이 장안사에서 이 해금강 원정로로 돌아가게 돼 있다면 이때 이제 내금강을 관통해서 34년도에 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이게 더 길이 좋아져 가지고 39년도에는 일정이 이틀 단축이 돼요.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변화가 금강산 관광의 30년대에 있었던 변화상이다라는. 근데 나중에는 그 태평양 전쟁 나고 나서는 일본이 군수물자 모자라 가지고 금강산 관광 못하게 하고요. 전기철도 철로를 다 떼갑니다. 예. 뭐 그런 변화가 나온다는 게 이게 식민지 관광이라는 게 국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가진 한계가 이런 부분 아닌가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금강산 관광의 식민지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초창기에 그렇게 막 단발령을 사람들이 넘어가고 아주 막 원시적인 이 정복되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금강산하고 이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들어가게. 여기 보면 이제 내금강역은 이 한옥 역사로 만들어지고 외금강역은 이제 이런 북유럽형 역사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리조트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주변에 막 이 일종의 창기들도 많이 나오고 막 유흥가들이 막 형성되거든요. 이제 그런 30년대 말에 그런 위락지 분위기로서의 금강산하고 굉장히 문화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금강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그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으로는 이런 철도 관광의 형성이 만들어낸 금강산 어떤 관광 문화나 금강산이라는 지역의 표상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 발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